사건 의뢰 4월 마지막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저는 그 기사 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그 살해해서 저수지에다 유기했던 사건인데요. 그 이유가 너무 황당했었어요. 의붓 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라는 거고 고소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다투다가 죽이게 됐고 저수지에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네. 발생한 거는 27일이니까 토요일인가요? 네, 27일 토요일. 27일 날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 집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알려진 건 아니고 오늘 뭐 속보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아직 이건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요번에 그 의붓딸을 살해한 남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광주에서 살아요. 네. 그 다음에 살해된 그 딸, 그 딸하고 그 친아버지, 네. 그 두 사람은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경에 이제 광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딸의 어머니죠. 네. 그리고 이 가해자, 이 남성하고 다른 곳 들려서 영암으로 해가지고 뭐 광주로 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형태로 돌았나 봐요. 네. 그러다가 그 엄마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래요. 그 친엄마가 목포에 가서 친딸 좀 잠깐 좀 보고 가고 싶다. 그래서 차를 글로 돌렸다는 거예요. 돌려서 거기에서 딸한테 연락을 해서 딸을 불러냈고 친어머니하고 딸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본인은 차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는. 그런데 얘기를 끝내고 온 딸의 어머니가 이 남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딸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그 내 딸을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근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남자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친아버지가 며칠 전에 성추행으로 고소한 바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딸이 친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했나 봐요. 의붓 아버지가 날 성추행했다라고 얘기해서 친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이미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했느냐? 친아버지하고 사는데 왜 의붓 아버지한테 당하느냐 그랬는데 얘가 친엄마를 만나려고 가끔씩 광주로 오곤 했대요. 네. 그러니까 친엄마 만나러 왔을 때 이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성추행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네. 기사에는 딱 이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어느 경위였고 어느 부위를 성추행했고 그런 건 없어요. 몇 회를 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당일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친어머니랑 이 의붓 가해자가 싸운 날 그날 이제 이 가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서로 헤어졌는데 우연히 가다가 그 딸을 봤다. 그래서 그 딸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다투게 되면서 이제 그 딸을 목졸라 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저수지에다가 너무 겁이 나서 유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피의자는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이 내 딸을 성추행했지. 그리고 따져서 싸웠다. 그리고는 자기가 좀 화가 나서 나 잠깐 어디 돌아올 때 있으니까 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가 그 딸하고 헤어진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차를 끌고. 근데 아마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건 어떤 형태인지 그건 지금 안 나왔어요. 어찌됐건 딸을 자기 차에 태웠어요. 네. 아마 엄마한테 이르고 그 딸이 간 방향을 이 가해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엄마를 놔두고 잠깐 볼일 보고 오겠다고 놔두고 아마 쫓아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가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딸을 자기 차에 태운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딸을 살해한 거예요. 네. 살해한 다음에 트렁크에 실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체를.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서 있는 곳으로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는 그 아내를 태우고 광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때 딸은 트렁크 속에 있었던 거죠. 그쵸. 사망한 딸은. 광주로 올라온 다음에 광주에서 그 친어머니를 내려주고 자기 아내를 내려주고 본인은 그 길로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열몇 시간을 배회하다가 광주 쪽에 있는 모 저수지에다가 사체를 유기했다.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발견은 이제 낚시터에 계셨던 분이 아니 낚시터는 아닌 것 같고요. 저수지가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좀 휴식을 취하려고
저수지 인근에다 차를 세우고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저수지 중간 정도의 시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포대라든지 이런 데 싸가지고 똘똘 말려있던 그러니까 사람 형태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발견하고 경찰이 바로 수사 개시가 됐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바로 또 용의자로 뜨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친어머니한테 이제 그 네. 아마 신원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 딱 감이 오는 거죠. 감이 왔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수사를 했고 또 이 사람이 가서 자수를 했어요. 아내가 네. 자수를 권유했다고 그러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수를 이제 와서 직접을 한 거였고, 근데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너무 게 많아요. 네.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짜 우발적으로 그걸 다투다가 목 졸라서 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 차 안에서 차가 굉장히 깔끔했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청테이프랑 비닐봉지가 발견이 됐다고 네. 하는 거예요. 머리에 비닐봉지가 쓰여진 채 발견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목 졸라 죽이고 다시 비닐봉지를 아닐 겁니다. 네. 뭐 범죄 수법을 자꾸 얘기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렵고요. 분명한 거는 비닐봉지와 테이프는 또 노끈은 어떻게 보면 범행의 사전 준비물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 경찰이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종류라든지 두께라든지 사실 그 다 그럼요.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사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사용하는 거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사용 목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질 것 같고요. 또 트렁크 안에도 아마 어떻게 또 유기되어 있고 어떤 위치로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 이 사람하고 진술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요. 이 아내가 딸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인근에 그러니까 친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피해자 집 인근에 가가지고 전화로 불러내면 되는 휴대폰으로 불러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아내를 시켜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딸을 불러내라고 이 남자가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짠 느낌이 들어요. 즉 말하면 휴대폰을 사용하면 그동안에 동선이 잡히잖아요. 네. 기지국수사하면. 그래서 고의로 딸을 불러낼 때 공중전화를 사용하게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랬다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엄마가 딸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갑자기 간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 범인이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장에 갔을 개연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포인트가 계획 범죄였느냐 아니면 정말 우발 범죄였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일견 보이는 거는 테이프 노끈 준비한 거, 네. 그다음에 공중전화로 불러낸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는 이건 계획 범죄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고소가 들어갔으면은 저는 분명히 이 의붓 아버지한테 경찰이 전화가 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소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냐 없었냐도 저는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요. 네. 과연 친어머니가 얘가 아버지 의붓 아버지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고소까지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친아버지라면 의붓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그러면 전화 직접 안 할까요? 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날 처음 성추행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뭐 아마 전체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고소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지 그 내용들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 친아버지랑 친어머니가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서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뭐 그런 전후 사정들을 아마 다 조사가 될 거고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어떻게 만나서 또 뭐 이렇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아마 총체적인 그 그렇죠. 수사가 다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풀리다 보면 이것이 정말 계획된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발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살해된 것도 부검해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 비닐을 이용한 그 어떤 질식사인지 네. 진짜 말 그대로 이 목으로 손을 졸라서 살해한 액살인지 이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부검이 나오고 부검 결과가 나오고 사인이 나와야지 이 사건은 명확하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피해자 학생이 어떻게 성추행이 돼서 어떻게 고소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친엄마도 그렇고 친아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생각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진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점점 내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선 더 이상 내가 더 허용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이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친엄마한테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약간 좀 뭉개지거나 아니면 엄마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좀 더 뭔가 네가 오해한 거야 이런 부분이 더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친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친아빠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친엄마한테 얘기했을 때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결국은 생각해요. 친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꼴났잖아요. 그건 이제 2차 그 고소 들어가기 전이긴 한데 나는 이 부분은 좀 의혹이 있는 건 있어요. 내가 친아빠라면, 내가 친아버지라면,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친엄마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면접교섭권 같은 걸 거예요. 가서 보게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미운 놈이 내 전차하고 사는 놈이 내 자식을 성추행했다? 그 말을 들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저 같으면 쫓아가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왜 친어머니가 몰랐을까요? 난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당장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친아빠라면 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편이 애를 말이야 성추행했다고 그러는데 너 알고 있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난 이거 아마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친어머니를 보러 간다는 데에서 말릴 수는 없었겠지만 그 의붓아웃집까지 같이 나온다라는 거 알았다면 친아버지가 과연 보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만 전화했으니까 애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머니도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같이 만나는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전무가 아마 밝혀질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부분은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해서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아버지라면 친엄마한테 당장 전화할 거예요. 딸이 추행당한 사실을. 그런데 친엄마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들었다? 난 그 부분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친아버지도 경찰이 데려다 조사하겠죠. 네. 친엄마한테 전화한 적 있냐 없냐, 알려준 적 있냐 없냐. 아니면 더 넘어가서 이 가해자 이놈한테 전화,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안 했겠어요? 너 이 새끼 내 고소할 거야. 너 그냥 안 놔도 이 새끼 안 했겠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사건 전모가 좀 더 밝혀진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이 사건은 그렇고 유니 프로파일러 이거 정말 요즘에 재혼 가정 많잖아요. 네. 재혼 가정 많은데 의붓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건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의붓아버지 또 많이 놀라시겠지만 친아버지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 거의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특히 암수범죄.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암수범죄가 되게 많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해도 통계를 보면 지인, 면식범에 의한 성추행이 정말 많아요. 성폭행, 성추행이 거의 반 이상 넘게 60,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친인척 가까운 경우도 30-40%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동들이죠. 일반적으로. 네, 아동.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 속상한 일이기도 해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가족 관계들 계속 지속돼야 되는 가족 관계들과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지금 이 관계도 저는 약간 이해관계라든지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커졌던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사촌 오빠나 아니면 누군가의 친척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너가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 얘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은 처벌을 받고 아니면 조심시켜야 되는 부분은 조심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면담했던 케이스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입 다물고 있어라. 오히려? 네. 입 다물고 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특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엄마 쪽이었거든요. 입 다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참고 지내라. 그리고 네가 조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쟁한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아주 많지 않겠지만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했던 그 대상자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믿음과 그 가족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어서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사실은 그 성추행, 성폭행 당했던 사실 자체보다는 엄마한테 배반을 당했다라는 게 더 상처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담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음지화될 부분이 아니라 꺼내고 얘기돼야 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족 내에서 피해자는 감싸주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저는 실제로 친오빠가 그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가는데 그랬을 때도 이 부모님이 오빠 편을 오히려 많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황폐화가 됐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되게 적을 수는 있지만 사회 곳곳 어둠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 하나 참으면 네. 세상이 다 편한데 우리 모두가 네가 자꾸 떠들면 안 된다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그건 절대 안 되죠. 한 사람 인생을 피폐시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사람 관계에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게 사회관계, 관계 속에서 아무도 안 믿게 되면 그 사람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지금 피의자가 얘기한 거지만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딸이 간 방향을, 의붓딸이 간 방향을 가서 그 아이를 태워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넣어놓고 네. 다시 그 친어머니를 태우고 광주로 돌아왔다는 얘기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사람이 당황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우발적이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행동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우발적일까요? 그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내가 트렁크에 실어놓고 와이프를 그 친엄마를 다시 다시 태우고 간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엄청난 실수도 많이 하게 맞아요. 되고요. 그 벌벌벌벌 떨거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도 따져보고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모도 따져봐야 돼요. 네, 공모도 따져보고 뭐 부검해가지고 사인도 명백히 따져봐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그 여행이었고 그 근처로 접근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친아빠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미리 네, 엄마한테도 또 이놈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가만 안 놔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 보도 갖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김복준 교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형사의 직업은 의심하는 거다. 맞습니다. 피의자의 말을 의심해보고 모든 상황들을 의심해보고 그것이 다 들어맞으면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파헤쳐보는 것이 바로 네. 형사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꼭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오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다시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서 제가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어제 제가 김윤희 프로파일러랑 녹화하면서
이 사건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그 의문점 중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태여 목포까지 가가지고 광주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느냐.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좀 이건 뭔가 이상하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 친아버지한테 그 여중생이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목포경찰서에 진정서를 낼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전처와 그다음에 현재 의붓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따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의붓아버지가 성폭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훨씬 이전에 알았어야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게 맞습니다. 어제 이제 막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아무래도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의붓아버지 따로, 그 다음에 어머니 따로, 의붓아버지는 김 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윤 씨라고 해요. 그래서 김 씨와 윤 씨를 각각 분리한 상태에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움직였다면 그들이 진술하는 내용도 동선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의붓아버지 따로, 친어머니 따로 이렇게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동선이,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의붓아버지 김 씨를 경찰이 추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진짜 경악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이미 그 목포로 가기 전에 그 친어머니 윤 씨하고 노끈과 비닐봉투를 마트에 가서 사서 준비를 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피해 여중생이 저수지 위에서 떠올랐을 때 머리에는 검정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대자루에 시신은 넣었는데 시신을 넣어놓고 이 묶은 게 노끈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닐봉지와 노끈은 그 피해 여중생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저수지에 유기할 때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미리 준비했다면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도 같이 가서 샀다는 거예요. 친어머니 윤 씨도. 그러면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찰은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의붓아버지가 또 어떤 진술까지 했냐면 이 사람들은 목포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목포에서 잤다고 합니다. 머물렀다고 하고요. 그때는 14개월 된 지금 현재 윤 씨와 김 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생후 13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26일 날 목포에서 하루 잔 겁니다. 자고 27일 날 오후 5시에 친어머니가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12살 딸을 불러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인한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들의 차에 태우고 목포하고 경계에 있는 무안입니다. 무안에 있는 한 농로길로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의붓아버지는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의붓딸과 다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로에 차를 세운 다음에 뒷좌석에 가서 이 의붓딸을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이 김 씨는 뒷좌석에서 카시트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13개월 된 아들하고 같이 있었고, 김 씨가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피해자 김양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로에 도착하자마자 바꿨다는 겁니다. 엄마가 조수석으로 가고 김양이 뒷좌석으로 유인한 다음에 의붓아버지가 뒷좌석으로 가서 차 안에서 목을 졸라서 김양을 살해했고, 참 진짜 보다 엽기적인 거는요, 그때 그 딸을 살해할 때 2살짜리 13개월이면 2살이죠. 집 나이로. 그 아이가 그 살해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시다른 누나죠. 누나가 살해되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런 천인공로하고 찢어 죽일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뭐 소극적으로 말리는 척은 했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니까 말리지 않은 거고요. 애초부터 저는 공모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끝까지 공모한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있으면 자세히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살해한 이후에 김양을 트렁크 뒤로 옮긴 다음에 광주시 북구에 있는 그 본인들의 자택으로 돌아왔고, 거기에서 친어머니 윤 씨하고 2살 배기 아이는 내렸고, 가해자 의붓아버지 김 씨는 이제 그 길로 트렁크에 시체를 실은 채 나와가지고 문경 뭐 저수지 인근까지 가서 기회를 봐서 유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경 쪽에 유기하지 않고 광주에 있는 저수지에 유기를 했는데 한 12시간 정도 뱅뱅 돌면서 유기 장소를 물색했던 걸로 봅니다. 경북에 있는 한 저수지, 그러니까 문경 쪽에 있는 저수지에서 유기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희생당한 여중생의 휴대전화 불빛이 새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전원을 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이 이 동선을 파악할 때 기지국 이 수사가 아마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결국은 28일이죠. 28일 날 그러니까 새벽 5시 30분께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를 했더니 친어머니 윤 씨가 자기 현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힘들었겠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친어머니 윤 씨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이 의붓아버지 김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기한 이후에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유 씨를 태우고 또 그 저수지를 또 한번 추가로 방문해서 확인을 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선도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경찰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유기한 이후에 친엄마를 태우고 자기가 유기한 장소로 또 다시 데려갈 정도가 있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두 사람이 공모에 의해서 계획적인 사전 공모, 그다음에 계획적인 치밀한 범죄에 의한 사체 유기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튼 경찰은 유 씨가 딸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답니다.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공중전화로 딸을 친부의 자택 앞으로 유인해서 불러낸 거, 그 다음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살해 당시에 그 차량 내에 같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유기된 뒤에 수고했다고 힘들었겠네 한 그 발언, 그 다음에 유기 장소를 또다시 같이 방문한 점 등으로 봐서 이거는 공모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늘 사건이 나면 그럼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9일 날 친아버지가 진정서를 목포경찰서에 내고 11일 날 조사를 받았으면 즉시 아버지를 목포경찰서에서 잡아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포에서 9일 날 진정서를 접수하고 11일 날 아버지와 그 피해 여학생을 불러서 바로 아마 이제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아동을 조사받을 때는 그 지역의 아동 그 보호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전문가들하고 입회하에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사를 마쳤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일단은 일방적인 피해 여중생의 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16일 날 사건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이 사건의 어떤 그 내용 중에는 의붓아버지 김 씨가 피해 여중생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어서 전송한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좀 가져오도록 좀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거 등등을 이제 수집하는 과정이 1차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결제가 다 끝나니까 16일 날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산상으로 사건 그 이송 프로그램은 넘어가게 되고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 조사된 그 검증된 내용은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등기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넘어가서 광주지방경찰청에 도착한 게 23일입니다.
23일 날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접수한 다음에 또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광주 그 관할 아마 남부인가 그럴 겁니다. 동부인가 그 경찰서로 사건을 또 넘겨주고 그 사건을 받으면 또 이제 여성청소년계로 일단 여성청소년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받아가지고 담당자를 배정을 했고요. 박모경사라는 사람이 배정을 받은 다음에 24일 날 바로 그 이 피해자의 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속해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급하니까 목포에서 입회를 했던 목포 아동보호센터 직원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사건을 배당을 받았는데 아버지 쪽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피해 조서를 우리가 이 사건을 하니까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또 각종 어떤 증거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연락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목포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아버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견 이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 뭐 이런 거 등등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관할을 서로 미루거나 그러니까 목포에서 우리가 못하니까 니네가 해라. 광주에서 아니다 니네가 해라 이렇게 떠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 보도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관할 떠밀기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쉽다거나 좀 이건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경찰에서는 요즘에 킥스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킥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해 진술 조서도 받고 사건도 접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산망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해서 킥스로 보내놓고 광주청에다 전화통화 정도는 좀 한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킥스로 일단 사건 이송이라는 그 큰 타이틀은 넘어갔고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조사한 무슨 해바라기 산타에서 조사한 내용 뭐 이런 증거물 휴대폰 영상 이런 거 등등은 당연히 등기로 가야 되지만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조금 사건을 빨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다 좀 빨리 사건이 좀 진행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쉬움이나 유감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관할 떠밀기였다고 판단이 됐다면 지금 제 입에서 엄청난 비난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러면 이거는 경찰 조직이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관할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으로 묶어서 노 관할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이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송지침에 의거한 어떤 그런 행위인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또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된다면 제가 현재 파악한 건 그렇고요.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경찰청에다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확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도 친어머니가 부인하고 있고 친아버지하고 진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전모가 밝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비정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잔혹한 범죄 이런 이 범죄고 그리고 증거가 명백한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또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 요건에 부합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얼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즉시 희생당한 이 김양의 그 여중생의 신상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인공노할 이 짐승만 또 못한 짐승도 자기 새끼한테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의붓아버지라는 인간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친어머니가 지금 현재 드러난 이 상태로 범행을 했다면 이건 어머니가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어촌 마을에서 고양이 가족 동영상입니다.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그물 이렇게 사이에 있는 고기를 주워 먹다가 그물 사이에 엉켜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두 마리에 대해서 새끼 고양이, 다른 새끼 고양이죠. 고양이들 몇 마리가 먹을 거를 계속 물어다 주면서 자기 어미와 어떻게 보면 형제죠. 새끼 고양이를 오랫동안 보살피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고양이들은 구조를 받아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고양이도 자기 형제, 자기 새끼에 대해서 그런 애착, 애정을 갖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친어머니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그 고양이하고 비교조차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추후로 만약에 어떤 다른 사안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보강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제가 수정하는 절차를 저 혼자라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의뢰를 진행하는 이상은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송 절차 또 설명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찰 편을 들 이유도 없고요. 잘못된 걸 잘했다고 나서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니까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이 보강 브리핑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